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을 넘겼고 평생을 남편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지나갔고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죠. 하지만 며칠 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아침,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꽉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싸우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그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가셨어. 말을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고 울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뭐하니? 아들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아직 장례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속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남편이 늘 쓰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길이 남아있을까? 마지막 체온이라도 느껴질까? 그렇게 망설이며 한참을 앉아있던 그때 멀리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며칠 후에 아들 집을 팔아버리게 되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저처럼 이게 진짜 현실이야?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햇살 한 줄기 들지 않고 창밖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별다른 예감 없이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 손을 흔들어 보고 입에 가까이 손을 대봤지만 미세한 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보, 왜 이래 여보? 몇 번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고 바닥에 퍼지는 따뜻한 물을 밟고도 아무 감각이 없더군요. 어떻게 4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수 있냐고요. 아침밥 뭐 먹을지 묻던 그 사람이 그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멍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그가 눈을 뜰 것만 같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운 사망 확인서만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차이는 심장 정지입니다.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평온이라는 말이 그토록 낯설고 가혹하게 느껴질 줄이야. 내 마음은 부서졌는데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병원 복도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니 민수야. 입술이 굳어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셨어. 아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금방 갈게요. 그 다급한 목소리가 얼마나 고맙고 또 서글펐는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듬듯 묻고 말았죠. 며느리는 같이 올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은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금방 갈게요, 엄마. 그 말에 가슴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며느리에 대한 대답을 피한 걸까요? 아무리 놀랐다지만 함께 온다는 말조차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와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 옆에 앉았어요. 차가워진 손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요? 나한테 인사도 없이 그렇게 말없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만 보고 또 보며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엄마 괜찮아? 하고 다가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뭔가 말하지 못한 채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오니? 그 말에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작게,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와이프는 못 와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 말 한 줄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직 장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큰 두 번째 상실감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숨을 고르며 절 보자마자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말에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떠오르더군요. 왜 며느리는 안 왔을까?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여름방학 중이었고 학기 중이었다 해도 시어머니 장래의 이유가 될 순 없었지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라가는 왜 안 왔니? 몸이라도 안 좋은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눈을 피하더군요. 그 모습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몇 번을 묻고 나서야 그제서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에요.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예약한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어렵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시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고요? 게다가 친정 식구들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장례 소식을 알리고도 떠났다는 말인가 싶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보낸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고 말리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죠.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없다는 현실까지 더해지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남편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손수건에 남아있던 남편의 냄새가 그날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란 건 함께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가족 같은 관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이 지금 제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친정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정이라 중간에 빠지기 어려웠다고. 환불도 안 되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자기 한 명 안 와도 괜찮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과 저는 그 아이를 아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직접 골라 보냈습니다. 딸처럼 여기고 친정과도 사이 좋게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베트남 여행이라니요. 게다가 여행 이유가 어차피 장례식에 올 사람 많으니까라니요.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사정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속이 뒤집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어요. 그저 못 간다는 말을 아들 입으로만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태도, 그 자체를 포기한 행동이었죠.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사람들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이 복받쳐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 아이는 내가 아플 때, 아들이 슬퍼할 때, 내 남편이 떠날 때, 이 가정이 위태로울 때조차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걸까?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던 가족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환상이었구나. 그날 밤 병원 대기실 한쪽에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안치실에 누워 있었고 영정사진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 통화 연결해볼까?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라도 통화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게 해줄까 하는 희망이 아주 작게나마 생겼지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며느리와 연결했습니다. 뚜뚜 소리가 들리고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또 전화했어? 지금 마사지 예약해놨단 말이야. 목소리는 밝고 들뜬 톤이었습니다. 슬픔은커녕 조심성조차 없었어요. 아들은 제 옆을 흘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엄마 옆이야.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나 하나 안 간다고 뭐가 달라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들이 당황했는지 그래도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라고 말하자 그 아이는 그저 코수슴을 치더군요. 아니 난 시아버지랑도 안 친했어. 솔직히 어머님이야. 나 좋게 봐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기 가서 울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랑 계획한 여행이야. 그쪽 집에 뭐 일 생기면 우리 인생 다 취소해야 돼.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등줄기로 한기가 쭉 올라오더군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손수건이 손에 잡혀 있었는데 그조차 땀에 젖어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이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잘 치러. 사람들 오면 조문하고 밥 먹고 가겠지. 어차피 내가 있어도 똑같잖아. 그리고 나 환불 안 되는 패키지라고. 그쪽에서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너지는 심장을 끌어안고 창가 쪽에 겨우 몸을 기대 섰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 말 하나하나가 남편의 장례를 행사로 치부하고 제 슬픔을 일정방해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랑 안 친해서 장례식 안 가는 게 당연하다는 그 말,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남편은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처음 명절에 온 날, 어색하다고 말했던 며느리에게 편하게 지내면 돼요. 딸처럼 생각하니까. 라고 웃으며 말해줬던 사람입니다. 생일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주고 본가에서 쌀이며 반찬 보내오면 이건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하며 저보다 먼저 그 아이 입맛을 챙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향해 안 친하니까 안 간다고 말하는 며느리라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끄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말라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한마디도 없이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그 첫날 밤에 그의 며느리는 베트남 해변에서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 제일 안쪽에 차려졌습니다. 흰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 남편은 늘 그러했듯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왜 이리 속상하던지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저를 올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먼저 떠나길 바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없이 먼저 가버리다니. 국화꽃 향이 코끝을 맴돌고 빈소 한켠엔 조용히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 그리고 조문객들의 낮은 발소리. 그 와중에 텅 빈 며느리 자리는 유독 눈에 거슬릴 만큼 컸습니다. 낮이 되자 한 명, 두 명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분들, 그리고 친척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이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형수님 힘내세요. 형님이 늘 자랑하던 손주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던데 오늘 오셨죠?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차마 그 앞에서 안 왔어요라고 말하기엔 제 체면이, 제 남편의 체면이 너무 서럽더군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 예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네요. 그 말을 내뱉는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뜻을 제가 제일 잘 알았거든요. 그 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있을 거라는 사실. 남편이 떠난 것도 장례가 시작된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그 사실. 말끝마다 참 안 됐네요 라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는 조문객들. 그분들 표정 속엔 알아채지 못한 안타까움과 묘한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그 짧은 정적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그 며느리가 안 왔을까? 그 질문을 하려다 만 눈빛이 빈소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눈치를 보다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은자야, 니네 며느리 왜 안 왔니? 아니, 너희 집이면 무조건 뛰어올 아이였잖아. 너 며느리 얼마나 예뻐했니? 내가 다 알지.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겨우 입을 떼며 대답했죠. 어쩌다 보니 사정이 있어서 휴가 중이래.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있다는 느낌. 내 남편, 내 아이 아버지, 4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않은 이유를 제가 대신 해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모멸스러웠습니다. 친척 어르신 중에는 며느리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조용히 수군대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어지간하면 얼굴은 비추는 게 예의 아니냐? 지금 장례식장인데 시댁 식구가 없으면 누가 챙기나. 그 말들 하나하나가 빈소의 조용한 공기 속을 찌르듯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제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잠시 한가해졌을 때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마지막 길에 그 아이 하나 못 오게 했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지키지 못했네요. 그렇게 중얼거리다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선 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또 다른 치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문상객이 줄어들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조용히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다시 연락해볼까?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 없는 사람이 뭘 오든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럴 바엔 안 오는 게 나아.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빈소 벽 쪽에 앉아 그렇게 조용히 긴 밤을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날 밤이 그렇게 흘러갔고 며느리 없는 빈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장례 둘째 날 빈소는 전날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남편을 알고 지냈던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둘씩 다녀갔고 이젠 슬슬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공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고요한 흐름을 깨트린 건 아주 작고 얇은 스마트폰 화면 한 장이었습니다. 제게 조용히 다가온 조카 하나가 말끝을 흐리며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작은 어머니, 이거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카가 내민 화면에는 색감이 짙고 뭔가 쨍한 사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조심스레 화면을 들여다봤고 그 순간 제 손끝부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해변이었어요. 분명히 바다였고 햇빛은 눈부셨고 그 아이는 형광빛 비키니 위에 얇은 셔츠를 걸친 채 칵테일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도 가볍고 경쾌했어요. 그 배경에는 발리에서의 완벽한 여름이라는 문구와 함께 힐링 여행 행복 가득 인생샷 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정말 붙잡은 건 그 아래 달린 댓글과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지금 사진 올리는 건 좀. 며느리의 답글. 별로 안 친해서 괜찮아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짧디 짧은 두 줄이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치듯 부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손님에게 허리를 숙이고 아들에게서 눈을 피하며 며느리의 빈자리를 어떻게 감춰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그 문장 끝에 이모티콘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조카는 제 표정을 보고 놀라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인터넷이 원래 그렇잖아요. 진심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지만 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 아이의 웃는 얼굴. 귀에 맴도는 건 별로 안 친해서 괜찮아요. 그 한 줄뿐이었어요. 남편은 그 아이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 중 단 한 번도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며느라기 착하지. 밝고 똑똑하고. 우리 아들 복이야. 그 말 남편이 술기운에 수없이 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장례를 그저 안 친해서 상관없는 일로 치부한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애한테 우리 가족은 그저 타인의 불편한 행사였던 거예요. 분노가 가슴 깊숙이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이 미친 듯이 뒤집히고 손이 떨려서 컵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아들이 복도 쪽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금 내 아내가 쓴 말이야. 아들은 멈춰서서 화면을 본 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이야. 그 아이가 올 순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이해해보려 했어. 그런데 이건 뭐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내려다보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와이프한테 말해볼게요. 이건 좀 너무하긴 했네요. 말해본다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 번 말해보겠다고? 너는 아직도 그 애 편이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마지막 길에 어머니가 가슴을 쥐고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에 며느리는 발리 해변에서 웃고 있고 아들은 그걸 나중에 말해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아이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 결심은 이미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라는 한 줄에서 내려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 어디선가 집 문을 닫는 생각이 조용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아가가 올 생각은 아예 없는 거니? 그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떼며 말하더군요. 엄마, 와이프가 원래 표현이 좀 직설적인 편이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감정 표현 잘 못하고 SNS 친구들한테 장난처럼 쓰는 거고. 그 말이 끝나자 제 손에 들려있던 수건이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직설적이라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왔다는 걸 SNS 농담처럼 써. 그걸 장난이라고, 그게 와이프의 성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 입을 열기도 전에 제 심장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조차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무감각한 반응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며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표현 방식이라는 말로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건 감싸는 게 아니라 제 상처를 모른 척 발로 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장례식이 장난이었겠지. 엄마가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고개도 못 들고 있었던 것도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화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장례식이잖아요. 지금 싸워봤자 뭐가 달라져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싸워봤자 달라질 건 없지. 하지만 그래서 내가 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도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싸우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살던 낡은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웃던 사진,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떡국 먹던 모습. 그 아이를 위해 제가 직접 만든 생일상 앞에서 감사해요, 어머님이라며 웃던 그 장면까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신문지에 돌돌 말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내가 착각했던 시간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지관 법률 상담 창구를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이 맞나? 이 나이에 이런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 앞에 앉아야 하나?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또 참고 넘어가면 나는 평생 내 슬픔까지도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차분히 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은 어머님 명의시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 증여 취소나 매각도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된 창문이 쾅 하고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결혼 선물이라며 입으로만 넘겼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그 아이들 이름은 없었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집. 내가 설거지하고 김장하고 손주 봐주며 지켜온 이 공간.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게 그날만큼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가 끝나면 이 집을 팔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지붕 아래 숨 쉬며 살 순 없다는
정리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집은 너희가 살아라 했던 그 집.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말은 말뿐이었고 문서상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한참을 그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손주들 돌봐주며 김장 담그며 아파도 참고 살았던 그 집.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내가 제 방 창문도 제대로 못 열던 그 집. 이제 와서 보니 그곳은 내가 숨을 못 쉬고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공간을 당연한 듯 소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제야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집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 다음 날 오전 저는 조용히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엔 등기부등본과 함께 손글씨로 정리한 상황 요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되찾는 발걸음이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매각이 가능하신 상태고요. 점유하고 있는 가족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어머님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자. 며칠 후 저는 집에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치는 좋네요. 시세도 괜찮고 집도 관리가 잘 됐어요. 이런 집은 금방 나갈 겁니다. 손님들이 오면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좋겠네요. 다만 아직 이 사실을 집에 사는 사람들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중개인은 당황한 얼굴로 제 얼굴을 살폈지만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이젠 제가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두 아이를 마주하고 내내 외운 듯 준비한 말을 꺼냈지요. 내가 생각 좀 해봤다. 이 집 팔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음 반, 불쾌함 반의 말투로 물었습니다. 팔아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아들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저는 그 물음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아직도 내 명의로 돼 있어.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했던 건 마음이었지. 서류로 넘긴 적은 없잖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여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저희 결혼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고 싶었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변하기도 하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갑자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매물로 내놓는 게 말이 되세요? 저는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말도 없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안 온 내 태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집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인데 거기서 숨도 못 쉬고 내 남편 영정사진 하나 못 걸 수 있는 집이라면 이제는 내가 떠나야겠더라. 그리고 이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정리야. 내 인생의 정리.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머무를 자격은 없어. 그날 밤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저는 일부러 방에서 안 나갔습니다. 굳이 먼저 말을 꺼낼 필요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숨을 고르며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장례식 한 번 못 간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까지 하세요? 집을 판다고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아무 상의도 없이? 이게 정당하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한 번 더 덜컥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 말대로야. 장례식 한 번 안 온 거야. 그 한 번이 내가 말하는 그 하찮은 한 번, 내 남편의 마지막 길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눈을 떠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치하다고.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단단했죠. 내 남편, 내 시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싸늘하게 누워있던 그 순간 너는 바다에서 칵테일 들고 웃고 있었지.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그 사진, 그 댓글은 나와 이 집을 그냥 남의 집으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였어. 별로 안 친해서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물었을 땐 목소리가 떨리기보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잡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농담. 저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 농담 하나로 내 남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설명해야 했어. 며느리는 해외여행 중이라 못 왔다고. 그 순간 그 수모를 견딘 사람은 나였어. 며느리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말이라도 먼저 하셨어야죠.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통보하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다시 맞서더군요. 아버님도 저한테 그동안 참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못 왔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죄가 돼야 해요? 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와 똑바로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아, 그게 가족이야.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자격도 없는 거야. 우린 가족인 줄 알았지. 적어도 너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무게를 알 줄 알았다. 말을 마치고 난 뒤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말 한마디에 내 삶이 지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하자. 어머니 뜻 존중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내 마음도 함께 비워지겠지. 그리고 그때서야 나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며칠간 집 안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식탁 위에는 음식 대신 침묵만이 놓여 있었고 거실의 소파는 아무도 앉지 않아 그 형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방 안에 틀어박혀 가끔은 휴대폰 통화 목소리만 조심스레 새어나올 뿐이었죠. 그 말투도 변함없었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어디서나 피해자처럼. 저는 굳이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 쫓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은 더 이상 그 아이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사흘쯤 지났을까요? 문득 현관에서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던 사람의 발 뒤꿈치가 현관문을 세게 밀며 내는
그 특유의 소리 익숙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내다보니 캐리어 하나, 토트백 하나를 끌며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등 뒤로 아무 미련도 아무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분이 후련했냐고요? 아니요. 그 아이가 미워도 한때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고 한때 내 남편이 딸처럼 여기려 했던 그 사람이기에 허탈함과 씁쓸함 그리고 쓸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아들은 책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마치 이미 짐작하고 있던 한 줄의 기사처럼 놀랍기보다 어쩐지 자연스럽게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못 살겠대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모욕받았다고도 하고.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뒷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저도 더는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그 아이 편을 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엄마,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 다 보고 나니 제가 참 바보 같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후회일까요? 자책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사람을 잘못 본 데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집 안 공기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대신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밥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남긴 흔적들은 하나씩 정리되어 상자에 들어갔고 그 상자는 결국 아들의 방 구석에 쓸쓸히 놓였습니다. 버릴지 돌려보낼지 정하지 못한 채로요.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하고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멀어졌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장례식 한 번 빠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도 알았구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외면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남이 되는지를.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고 남편의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당신 가고 나서 그 집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말이야, 당신 손에 들렸던 그 통장도, 이 집도, 이 가정도 이제는 내가 다시 챙기기로 했어. 그 말을 끝내고 나니 가슴 한켠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심, 이 모든 선택이 결국 내 가족을 다시 바로 보게 만든 거라면 내가 참고 견딘 시간들도 헛되지는 않았겠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무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 며느리와의 갈등, 집 매각, 그리고 아들의 이혼까지 눈깔 사이에 삶이 확 바뀐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 변화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것들이었죠. 그저 이제야 한꺼번에 겉으로 터져나왔을 뿐. 집이 팔렸습니다. 그 집, 내가 결혼해서 들어가 남편과 처음 국을 끓여 먹었던 집, 아들을 키우며 문턱 닳도록 뛰어다녔던 그 집, 이젠 타인의 것이 되었지요. 등기부에 이은자라는 내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무시당하고 참았던 기억들도 함께 덮였습니다. 아들은 지금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빨래 돌리는 법을 배우고 계란을 얼마나 삶아야 익는지도
이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쩐지 이제서야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 집에 다시 들어가 살까 싶기도 해요.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자리에서 내 생각을 해야 해. 이 집은 내가 위로받을 공간이 아니라 내가 반성하고 나아갈 계기가 되어야지. 그 말을 한 내가 좀 차가운가 싶었지만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장례식장의 영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눈가에 주름진 그 표정이 이제는 그립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둥글레차. 그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여보, 이제야 정리했어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차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근데 여보, 이제는 나도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요. 그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버텨야 했는지 그거 이제 안 하려고요. 그날 저는 남편의 사진 옆에 작은 쪽지를 하나 놨습니다. 그 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지킬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년엔 가족이 전부라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이 나를 지켜줄 때만 성립되는 말입니다. 가족이 날 무너뜨릴 땐 차라리 모르는 이웃보다 못하더군요. 이제 저는 가족을 선택하기보다 나를 선택하려 합니다. 손자 돌봐주랴, 며느리 비위 맞추랴, 아파도 참고 속상해도 웃으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은 미련이 아닌 경험으로만 남기려 해요. 이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며 살렵니다. 그리고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내 손으로 끝까지 잘 쥐고 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오히려 더 많은 내 이야기가 담기고 있거든요.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사라진 그 집에 새들이 날아들고 햇빛이 스며듭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롯한 이은자라는 이름으로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하늘로 떠났고 며느리는 떠났으며 아들은 홀로 남아 반성이라는 시간을 겪고 있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나온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참아낸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말없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족이라는 말 하나에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집도, 돈도, 마음도. 그게 어른이고 그게 어머니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지켜야 의미가 있다는 걸. 지키지 않는 가족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건 결국 나를 잃는 일이란 걸요. 이제 저는 늦었지만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따라 마시고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지금 비로소 평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